우리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 오늘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이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깔끔하게 해오셨어? 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메이크업까지 해주시던데. 귀염. 귀염이요? 네. 아니 그 뭐야 인포맥스 뒤에 D가 뭐예요? 아, D가 그 여러 가지를 다 함의하는 것 같은데요. 네. 디지털 경제로 아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다른 의미도 있는데 요즘에 다른? 뭐 디센트럴라이즈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없나요? 괜히 뭐 디지털로 하겠습니다. 디지털로. 네. 아유, 자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이 참 이 코스닥이 3.9%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가 1.8% 오르고 거의 뭐 모든 업종 모든 거의 전 종목 할 것 없이 한번 이렇게 시원스러운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장 마감 후가 또 찝찝해요. 유럽도 지금 시작이 시원찮고 유럽 증시가 그리고 지금 개장 전이긴 합니다만 월요일 날 그냥 저 독립기념일로 휴장했던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지수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도 하락으로 시작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환율이 우리 서울 외환시장 장마감 이후에 지금 NDF 시장에서 환율이 뭐 1,311원을 갖다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이 증시가 마감할 무렵에 이제 조금 이제 고생 끝났나 싶은데 오히려 더 고민은 깊어지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효석 이사께서 또 자료를 참 많이 가져오셨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우리 이 이사님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한 30분 정도 주시면 제가 한번 네. 제 생각을 쭉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워낙 이제 시장에 대한 오랫동안 봐오셨으니까 네.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걸로. 또 질문하면서 또 버럭거리면 또 성인 씨가 또 옆에서 말려주고. 제가 아주 잘 말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소장님하고 같이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 거 같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얘기는 아마 소장님은 느끼셨겠지만 자신 없구나 그리고 안 좋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마 제가 처음에 소장님 뵀던 게 2020년 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아마 그 기억에 저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린 놈이 엄청 나대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엄청 그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막 뷰를 막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제 아직도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다면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뭐로 했을까 제목을 저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를 얼마나 좋아질지보다 얼마나 안 좋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질지보다 안 좋아질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보다는 아래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아래가 열려 있다라는 게 아래로 빠진다는데 베팅을 하시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예. 저는 아시겠지만 뭐 쇼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잘 풀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많이 된다 맞아요. 이런 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냐. 정말 뭐 한 거의 1년 내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지겨울 정도로 시청자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맞습니다. 이쯤에서는 여러분들도 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 맞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왔고 저도 뭐 디플레이션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얘기했지만 진짜 그 정도 얘기 들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이제는 4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 시즌이 끝났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만약에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저는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세상이 된다면. 진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네. 접어들었고 그렇죠. 이게 이어진다면 만약 그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뭐 그렇지 않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면은 투자를 그만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뭐 연준이나 아니면 파월에 대해서 완전 조롱, 그리고 바이든 막 조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트위터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그 아이디 중에 하나가 not 제롬 파월이라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올리시는 분인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제가 동영상이 아닌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꽉 끼어가지고 리세션 한쪽은 리세션, 한쪽은 인플레이션. 조금만 지금 왼쪽에 리세션이라는 글자 그쵸. 보이는 저쪽에는 리세션 벽이고 오른쪽은 인플레이션 벽이고 저기 지금 꽉 끼어가지고 뭐 지게찬지 뭔지 모르는 저 어. 패드라는데 아이고 파월 의장 우리 표정 보소. 아우 그런 내용이죠. 근데 되게 이해가 되죠. 지금 예.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 그림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감자 튀김을 여기다 넣었는데 살짝 넣고 이제 불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장면. 아하. 그러니까 이제 금리 조금 올렸는데 어.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아. 장면. 이렇게 이제 예.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표현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 벌어보자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2008년 이후에는 적어도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돈을 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연준뿐만이 아니고 22 BOJ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했고 화폐로 통화로 표현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자산 가격이 먼저 올라갔고 그러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물건 가격도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오면 뭐에서 막히냐면요. 돈을 더 푸는 것이 딱 막히는 거죠. 돈을 더 풀면 인플레이션 오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돈을 풀어서라도 내가 한번 부양을 해줄게 라는 거에서 딱 막히는 거죠. 근데 그게 풀려야지 저는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2008년 이후로 연준을 포함해서 수많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였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것도 연간 한 2% 정도만 오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만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보면은 되게 어이없는 얘기가 계획적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뿌렸는데 이 뿌린 돈이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말인데 언제 궤변 같기도 하고 언제 지난 10년 동안요. 지난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돈을 뿌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기대를 만들긴 했어. 네. 그런데 그 현상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저도 이제 스타트업으로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고 나서 더 네. 이제 절실하게 많이 느끼는 거긴 한데 스타트업, 유니콘 그리고 좀비 기업 얘네들이 돈을 뿌렸기 때문에 생기는 아이러니한 애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장사를 잘 못해도 돈을 계속 줘요. 돈이 많으니까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네. 넘쳐나니까. 게다가 돈이 계속 많으니까 아니 쿠팡 같은 회사가 어떻게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냐?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아무리 적자를 내도 야 더해. 괜찮아. 네가 해. 근데 그 쿠팡 같은 회사들이 했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파괴적 혁신을 하죠. 어떤 얘기냐면 가격을 후려쳐서 뺏어오는 거죠. 디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존재는 유동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긴 한데 그 존재 자체가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좀비 기업이에요. 네. 이 좀비 기업은 최근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최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장 기업의 30% 이상이 좀비 기업이에요. 좀비 기업은 그 정의 자체가 장사를 해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거나 이자도 못 내는 회사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장 기업의 30%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좀비 기업조차도 돈을 뿌렸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좀비 기업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승희 씨,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장사를 진짜 못 하거든요. 근데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못해도 이자를 못 낼 정도로 못하기는 어려워. 왜냐면 이자가 빵프로거든. 내가 진짜 장사를 못해도 이자는 낼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왼쪽에 있는 그 유니콘이 좀비콘으로 바뀝니다. 좀비콘. 예, 유니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비였던 거죠. 좀 무서운데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좀비콘. 기업 가치가 1조 원, 2조 원, 뭐 10조 원 이런 거 평가를 받은 수많은 기업들이 내실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돈도 못 버네. 현금 흐름 제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요. 제가 보면은 제가 올해 봤던 뉴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뉴스가 이거였거든요. 우버의 CEO가 두 달 전에 그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장 안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파괴적 혁신 안 한다는 얘기예요. 디플레이션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프리 캐시플로우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CF가 캐시플로우예요? 프리 캐시플로우. 그 프리 캐시플로우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프리 캐시플로우는 영업이익에다가 캐펙스 투자를 뺀 거죠. 그러니까 투자도 덜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격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리 캐시플로우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왜 우버의 CEO가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버의 CEO가 왜 성장 그만한다고 하고 나 돈 벌겠다고 얘기했냐? 첫째는 투자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유동성이 말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더 높은 가격으로 투자해 줄 회사는 돈은 이제 없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망한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팡처럼 적자를 내서라도 성장하는 그런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캐펙스 투자도 안 하고 가격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애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돈을 줄인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면서 인플레이션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장사를 못 하기가 어려워라고 얘기했던 좀비 기업들도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하이힐드 금리라고 돼 있어서 금리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신용 스프레드 차트.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장사를 못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사장님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자가 올라갑니다. 조달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또 아이러니하게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거라서 제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개념은 이런 식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뭐 향후 10년 동안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투자 그만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그동안에 디플레이션이 만연돼 있던 세상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디플레이션이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비 기업이든 유니콘이든 수많은 디플레이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뿌려대도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거예요. 돈을 계속 뿌려대니까 인플레이션은 없고 자산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받고 각광받았던 투자 방식이 뭐냐면 자산 배분. 수많은 연기금이 차용하고 있는 60, 40 포트폴리오, 주식 60, 채권 40. 그러면 그냥 얘가 좋으면 얘가 안 좋고 얘가 안 좋으면 얘가 좋고 그래서 가니까 괜찮아. 여기에 지금 딱 막힌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로 갈 것 같으니까 이 전략이 아주 중차대한 위협을 막고 있어요. 아니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올라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주식 빠져, 채권 빠져, 코인 빠져, 원자재 빠져. 그렇죠. 그 모든 것의 원리가 그 근간에는 사실은 그 통화량이 줄어들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0, 40 포트폴리오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둘 다 빠지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 아까 이제 투자를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착안해서 갑자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실 뭔가 내 자금이 그렇죠. 투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그쵸. 크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투자를 그만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뭔가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를 권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있는 것도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야 할 걸 권하시는 건지, 어떤 쪽일지, 어떤 쪽에 더 가까울지를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질문 드렸던 게 네. 인플레이션 대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라고 네. 생각하신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본인의 뷰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투자를 그만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하에. 가정하에. 만약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네. 근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몸을 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림에 보시면은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렇죠. 펀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연기금입니다. 1분기 때 4.9% 손실 났는데 아마 2분기 때는 이것보다도 한 2배 가깝게 손실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이 72%예요. 하다. 네. 대단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상반기에만 10% 이상의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노르웨이는 노르웨이니까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가 4월 말 기준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198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벌어들인 이익금이 490조 원인데 올해 까먹은 게 36조 원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한 2분기 말 기준으로 6월 말 기준으로 대략 60조에서 70조 정도 손실일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좀 그러네요. 아직은 그렇지만 네. 60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코스피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았고요. 해외 주식도 1분기보다 2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어허. 국내 채권도 1분기가 2분기가 안 좋았고요. 해외 채권은 많이 안 좋았습니다. 2분기에는 아우. 그러면 1분기보다 2분기 성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2분기 성적 보면 많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야 자산 배분이 뭐 다 필요 없고 이게 지금 뭐 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투자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1, 2년 모르겠고 2, 3년 후에 또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고민하고 있을까?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야지 잡는 거냐 도대체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분이 쓰신 책을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마크 칸이라고 굉장히 영란은행 총재하셨던 분. 네. 캐나다 국적인데 아우. 캐나다 사람이 어떻게 영국에 가가지고 영란은행 총재하면서 저 양반도 그때 연론 시절에 드라기하고 같이 많이 뿌렸죠. 네. 생긴 건 딱 조지 클루니야. 진짜 잘생기신 데다가 시클론이. 네. 진짜 잘생기신 데다가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 캐나다 사람이 영국에서 어떻게 해. 너무 그 말 신기해요. 자체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한국은행 총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겠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겠냐라는 분이 얼마 전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밸류 가로 열고 S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는 가치고요. 밸류스는 가치관이에요. 아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치관. 가치관. 아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제가 복수형 가치들이 아니고. 가치들이 아니고 이제 가치관인데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요새 지금 반성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열심히 읽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두껍네요. 벽돌책이라고 하죠. 엄청 지금 이제 열심히 읽고 있어요. 밑줄 저 그어가면서. 배고 자도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잘 근데 넘어가요? 잘은 안 넘어갑니다. 잘은 안 넘어가. 잘은 안 넘어가고 제가 뭐 같이 하면서 잘 안 넘어가죠. 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격이라는 게 뭐냐, 가치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겁니다. 인류가. 도대체 가치가 뭐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뭐 삼성전자라는 것에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그건 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 시가총액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 이렇게 하니까 금리가 이렇게 되고 돈을 이만큼 벌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PER 어쩌고 좀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짜장면의 가치는 얼마냐? 짜장면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 게 적정하냐? 요 질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는 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음흠.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음. 아니 밀가루가 이렇게 올랐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랐고 음. 자재비가 이렇게 올랐고 음. 임대료도 오르는데 아하. 짜장면 가격 올려줘야죠. 이 얘기예요. 음. 그건 너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어?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비싸서 못 먹겠다 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은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이 과정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생산 비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야, 네. 내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 네. 그러나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가치인 거죠. 어허. 이게 내가 효용이 나한테 없는데 네가 그걸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든지 나랑 뭔 상관이야. 안 먹어. 안 이렇게 먹어 되는 그냥.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야 해외여행 하는데 이렇게 비싸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함 나가고 싶었는데도 비행기 값 딱 보고 호텔 값 딱 보는 순간에 거기다 뭐 기내식 수준 보니까 뭐. 그렇죠. 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니 거기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쁘죠. 기분 나쁜 이유가 뭔가요? 응? 기분이 나쁜 이유. 가격이 해외여행 가는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할 때 기분이 왜 나빠? 왜 나쁠까요? 편하게 못 가니까. 가려고 하니까 나쁜 거예요. 아, 갈 생각이 있으니까 나쁘다고요? 그렇죠. 하긴. 갈 생각이 아예 없으면 오르던 말도 오르면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죠. 우리 효석이 형은 저런 게 있어. 탕탕 때리는 게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매력이. 어, 맞아, 이겁니다. 이거 내가 뭐 갈 생각 없었으면 기분 나쁠 것도 없어. 기분 나쁘니까 뭐 올라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기름값이 엄청 올랐어요. 기분이 나빠요. 왜요? 나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주소 거죠. 갈 때마다 짜증나.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인들이나 가족의 차를 타기 전까지는 그렇게 유가 뉴스를 많이 하면서도 걱정은 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그 맞는 말씀이신 게 그렇지. 근데 가족 차나 지인 차 타면 갑자기 그렇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항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여행은 못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아유, 안 가고 말지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비싸면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대중교통 이용해야지 이렇게 생활 형태가 바뀌면서 맞아요. 아마 가격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1년, 2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쪽에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많이 얘기되면서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대인플레이션 시대로 와서 투자를 안 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럼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셨는데 바뀌진 않았다가 그렇죠. 결론이네요. 아직 이제 계속 바뀔 것 같다라는 푸시백은 있을 것 같으나 안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면 드린 겁니다. 안전 있어. 네. 내가 우리 이효석 기사 좋아하는 게 이거야. 이 아침 드라마 같으면 이거 뭐 딱 초장에 뭐 20부작 같은 것도 한 2회나 3회쯤 가면 결론 사이즈가 딱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각이 잡히잖아. 이 각이지. 이렇게 딱 잡히죠. 쟤들 둘이 남매야. 뭐. 이렇게 해서 출생의 비밀과, 네. 다 아는데 나는 처음에 그러길래 대인플레이션 시대 왔다 할 줄 알았더니 아직은 아니다. 오케이. 네. 그러나 이제 또 다시 또 반전으로 가야죠. 단기적으로 반전에 혹은 반전이야?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 6개월 뭐 1년 정도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저는 금리 인상보다 양적 긴축이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리 인상은 안 중요해요. 양적 긴축에 비하면.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제 어지간하면 이제 시장에서 거의 다 반영됐다 봐야죠. 그렇죠. 오케이. 양적 그래서 긴축. 왜 양적 긴축이 더 중요한지를 제가 제 경험에 비춰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그 은행에서 첫 번째 직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처음이 은행이셨어? 네네. 어. 은행 지점에서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은행 지점에서 사장님들한테 전화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사장님 네. 여기 장사 안 되시죠? 한번 나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어? 왜? 다음 주에 만기 대출 만기인데. 사장님 이렇게 사업 못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 20% 정도 상환하시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역할. 진짜 안절부절 못 하겠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사장님 오셔가지고 진짜 표정이 야 뭐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삼촌 갖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뭐 어떡해. 아니 그 은행이 뭐 비 올 때 우산 안 뺀다며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네. 안 뺀다며 왜 빼서 이런 표정.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 장사도 못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금리 한 2%만 올리죠.
라고 하면 그런 표정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금리 인상보다 이게 훨씬 큰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연초에 연준에서 여러분 양적 긴축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요거 이만큼 줄이는 거 금리 이만큼 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미국의 양적 완화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양적 긴축은 긴축은 양적 긴축은? QT는 네. 실패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까 제목이 뭐였더라? QT는 실패할 수 없다. 저 못한대요. 실패한다. 못한다. 결국 QT 못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7월부터 QT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있죠. 아니 뭐 이제 시작했고 네가 뭔데 연준이 하겠다는데 못한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못한다고 생각해요. 실패한다. 100%. 그 근거가 앞서 들어주신 예시인 거고요. 네.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양적 긴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한 번 해봤잖아요. 딱 한 번. 2018년부터 19년까지. 그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2019년에 사단이 나면서 결국 그때도 말을 억지로 붙여가지고 그때 이름 뭐였죠? 낫Q였잖아요. 낫Q이라고 그랬지. 이거 QE 아니야 그러면서 돈 풀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QT 안 돼요. 그 양적 긴축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거나 이달부터 그 친구들 스케줄러는 이달부터 475억 시작하는겨. 네네. 양적 재투자 안 하는겨. 네네. 그 시작을 하는데 그 가로 열고 하나 앞에 붙일게요 그러면. 사단이 나지 않고 할 수 없다. 사단이 나지 않은 채 어디선가 뭔가 사단이 날 거다. 곧 결국 사단이 나지 않고 얘네들이 계속 이걸 꾸준하게 양적 긴축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난 아까 자료 훑어보다가 김홍도 선생 회초리 하는 거. 풍속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를 떠나서 그 여부랑 떠나서 연준이 포기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인데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도 올려 양적 긴축도 해.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막 한두 대 맞다가 아이고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만 때려도 돼. 라고 하는 건 너무 해피한 상황이고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냐면은 때리다가 얘가 다리 몽둥이가 진짜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히지도 않았는데 네. 아이고 그러면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실패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말고 다른 요인들 때문에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지 않고서는 큐티를 계속할 수가 없는데 사단이 어디선가 날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또 뭔가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다시 그럼 우리가 양적 긴축은 안 하고 양적 긴축 이만큼 한 셈 치고 금리를 이만큼 올렸으니까 양적 긴축은 안 할게. 그리고 이제 조금 그때는 낫낫 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서라도 아니 좀 유동성 좀 공급해줄게. 이건 유동성은 윤활유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할 거다. 나도 이제 방송 진행도 해봤고 패널로도 나가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채팅방도 보고 댓글도 봐서 대충 알겠어. 이쯤 되면은 성질 급한 사람 질문이 나와. 그래서 언제? QT 아니 QT 결국 못 할 거니까 주식 올라요? 어. 내일 올라요? 뭐라고 그것도 내일 올라요? 말해 뭐라고 하실게요? 연준도 염치가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지금 양적 긴축을 멈춥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야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야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그냥 멈출게라고 얘기해야지. 먹히지. 인플레이션도 지금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지금 뭐 난리인데 지금 어떻게 양적 긴축을 멈춥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양적 긴축을 멈출 수 있는 빌미 혹은 사단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나면 그때 멈추면 그때는 역시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자, 성질 급한 사람 2. 성질 급한 사람 2 질문. 네네. 그럼 그거 사단이 언제 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단이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날 가능성.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단이 날 수 있는지. 양적 긴축이 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 다른 이야기, 뭐 네덜란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덜란드 국채요. 네덜란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5%를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들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요. 5%. 네, 그냥 별거 아니죠. 그냥 조금 이렇게 푼 거죠. 그러나 지금은 35%입니다. 지금 대충 BOJ는 어느 정도예요? BOJ는 50%가 훨씬 넘었고요. 50%가 넘죠. BOJ가 뭐예요?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 어. 그 이제 그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연준도 22%가 넘었습니다. 아하. 미국 국채를 재투자를 중단한다, 양적 긴축을 한다 이런 얘기는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누군가 사줘야 돼. 연준이 들고 있는 거 줄이니까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연준이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2020년부터 6조까지 늘어난 거죠. 2조에서 6조까지 늘어났습니다. 4조가 늘어났어요. 저 4조 중에 적어도 2조에서 3조 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누가 사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질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일본이 사줄걸? 일본 우리 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연준이 늘어난 건 요거고요. 여기서 줄인 건 절반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본하고 중국은 여기 있어요. 좀 더 크게 그려보면 일본은 지금 못 사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 중국은 이미 2011년부터 안 사줬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양적 긴축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 리세션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잖아요. 이게 너무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채를 살 거니까. 국채 살 사람이 생기니까 그나마. 그런데 이 많은 물량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 지난주에 그 가이트너 전 장관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무서운 얘기인데요. 아따 티모시 가이터는 오랜만에 본다. 네, 예. 반갑죠. 네. 저 양반이 그때 오바마 때 재무장관. 맞아요. 전 재무장관하고. 자, 금융이 터지자마자 재무장관. 네, 이분이 그래서 버냉키 전 의장하고 같이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을 보고 제가 되게 많이 영감을 얻었는데 이걸 보시면은 경기 침체보다 위험한 게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이 페트롤이 떼다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거야.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잡는 거 중요한데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시장이 위축돼 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연준이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10가지를 제안할 건데 이걸 다 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지난주에 나온 30페이지짜리 보고서예요. 오케이. 자, 성질 급한 사람 쌈. 네. 그러면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잡는 거 포기하는 순간부터 주식 올라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반전투. 아니 그러면 또 나와 댓글에 어쩔? 그럼 어쩌라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투자를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길게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유동성이 이제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호가가 얇을수록 유동성이 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승희 씨가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나갔어. 그래서 9억에 팔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때 살 사람이 많은 거. 그런 게 유동성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9억에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산대. 8억에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사. 이런 게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호가가 빼곡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팔려고 해도 얼마든지 팔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럴 때. 근데 삼성전자 그렇지. 호가에 없어. 팔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유동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영어로 이제 depth라고 해요. 얼마나 깊냐 이런 거죠. 유동성이 얼마나 깊냐. 이 그림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비유하죠. 풀장에 예를 들어서 깊이가 한 2m 50 정도 되는 이런 깊이의 풀장에 물을 갖다 가득 채우면은 그것을 오만 짓 다 한다고. 맞아요. 다이빙도 하고 그렇죠. 뭐 잠수도 하고 안에서 뭐 대충 쉬해도 뭐 표도 안 나고. 그렇죠. 근데 물을 갖다가 막 한 1m도 안 되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다이빙하다 깨진다니까. 맞아요. 어. 그러니까 깨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승희 씨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했는데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5억에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게 2020년 3월에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 그림이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3월달만큼이나 지금 유동성이 엄청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프로 설명을 해주셔. 이게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깊이가 깊은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색깔의 2, 13, 이건 2년물,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파란색 그림만 슬쩍 보시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동성이 적어지고 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국채도 미국 팔고 국채도. 싶어도 받아줄 선수가 잘 없다. 그렇죠. 얼마 전보다. 없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고 네. 그 다음 그림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하고 후를 비교한 겁니다. 이 오른쪽이 깊이예요. 검정색 선이 이만큼 깊이였어요. 다시. 채권 시장에서 어? X축이 깊이입니다. 깊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을수록 오른쪽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유동성이 풍부해. 그렇죠. 아까 풀장의 깊이가 깊은 거예요. 돈이 많아. 물이 많아.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파란색 점으로 바뀌었는데 깊이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거 연준에서 5월달에 나온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생각은 지금 국채 시장에서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뭐가 유동성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이트너가 야 이런 거 빨리 해놔. 그래야 이제 조치를 취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그림도 미국과 가계와 기업의 그 건전성을 하는 거 보여주는 건데요. 건전해요. 건전합니다. 뭐길래 저 그래프가? 요거는 이것보다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뭐?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왼쪽. 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은행들인데요. 색깔로 말씀해 주시오. 네. 미국 은행들이 어? 밑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위로 갈수록 유동성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빨간색이 중요한 은행들입니다. 중요한 은행들을 표현하는 건데 중요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팔 수 있는 게 금융위기 때. 네, 5%밖에 안 된 거야. 나머지는 다 못 파는 것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터석 주저앉은 거예요. CT가 1달러까지 내려간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하도 규제하고 난리 나니까 이제 빨간색 선이 어떻게 됩니까? 2008년 이후로 쭉 올라가죠. 35%까지 올라갑니다. 32%까지. 네. 은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은행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도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 나오죠. 근데 이거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그 유동성 없는 자산들. 누가 가져갔을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누군가한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어디 갔어요? 2008년 이후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펀드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펀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어떤 생각하고 펀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뮤추얼 펀드들 중에서 유동성이 없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펀드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억이라고 돼 있을 거야. 평가 금액은. 근데 어떤 위기가 오면 이게 갑자기 그냥 5억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요. 그러니까 뭐 주식은 괜찮습니다. 주식은 지금이라도 팔 수 있잖아요. 주식처럼 못 파는 것들이 있어요. 메자닌 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대출이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못 팔아요. 회사채 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메자닌이든 뭐든 뭐 용어를 딱 듣는 순간에 뭐지 싶은 그런 어떤 용어나 뭐 설명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는 용어나 듣기에 섹시한 용어 이런 것 좀 어쨌거나 해로워. 그렇죠. 네. 나중에 길게 가면. 유동성이 문제가 됐을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몇 프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옛날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DLS 뭐 유가가 마이너스 가겠냐? 갔잖아요. 야 금리가 마이너스 가겠냐? 갔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 지금 우리 이 초저녁에 지금 식사도 하셔야 되고 뭐 그거 한데 이 더운데 지금 3,400명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도 듣고 채팅방도 보고 하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 그러니 중간중간에 지금 성질 급한 4. 그래서 이효석 이사님 지금 여기 채팅방 용어로 태세 전환하신 거예요? 라고 묻는 거야. 태세 전환.
제가 애널리스트 그만둔 지 오래돼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쵸, 제가 그쵸.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래도- 사실은 제가 그래도- 아시는 것처럼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신이 없습니다. 현금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가 형석이 책을 형 정한 게 철드네. 형석이 형인데 철드라. 네. 이게 그런 거죠. 보면은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내공을 쌓고 공부를 해야 될 때지 제가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겸손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사님, 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타이밍인가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 중에서 뭐가 하나씩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사단은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주식이 싸요. 그래서 주식 사가지고 버팀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모르나요? 버팀 먹는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털리고 안 털리고는 내가 그걸 몰라서 털리는 게 아니에요. 눈 벌떠고 당하지. 그냥 정말로 내가 그냥 팔고 싶어 파는 사람 어디 있어? 이거 버티면 다 먹을 건데. 옛날에 그 이태원 클라스 보셨죠? 봤죠. 이태원 클라스에서 그 주제가 뭡니까? 회사 뺏어 먹으려고 날린 거잖아요. 지분 찾기잖아. 내가 지분 뺏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거 버티면은 내가 이익이라는 거 누가 모르냐고.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내가 2년 있으면 내가 벌 수 있는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여기서도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난 상관없어. 난 버틸 거야. 가지고 계세요. 왜?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니까. 주식은 사 모으는 거야. 몰라? 그쵸. 주식은 사 모으는 거야. 주식을 왜 샀다 팔았다 해? 사 모아야지. 맞습니다. 그게 동학 개미 운동의 철학 아니야. 지금 약간 동학 개미 운동을 이끄신 아니 나오셔서 아니 그냥 2차 전지도 사 모으고 반도체도 사 모으고 방산도 사 모으고 바이오도 사 모으고 그랬더니만 부자 됐어. 주식 부자 됐어. 주식 다 사 모았더니 주식 부자 됐어. 돈이 없어. 주식 부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저는 1년, 2년, 3년 후에는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터널 속이어서 이게 어디까지 안 좋아질지를 모르겠으니 그러니까요. 그 마음가짐을 가지셔라.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얘기도 앞으로 더 안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맞는 거랑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맞는 거랑 달라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꽤 됐네요. 잠깐만. 45분 지금 정도? 저거는 네. 들어봐야겠다. 미국보다 먼저 끊어질. 저는 미국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미국보다 먼저 끊어진다는 의미가 좀 고생한다는 의미. 사단이 난다는 얘기죠. 네, 사단이 난다는 얘기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테라 루나 사태를 보면서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테이블하지 않았던 거 많이 봤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지 않았어.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지 않았죠. 그런데 과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왜 계속 0.25%여야 되나? 참 스테이블하네. 완전 스테이블하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왜 유로화는 달러보다 비싸야 되나? 왜 1유로가 1.0 위에 있어야 되나? 이것도 저는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로 지가 모자랐길래 달러보다 비싸냐? 그렇죠. 제가 보기엔 한참 밑에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이런 것도 있죠. 부동산. 네가 뭔데 왜 니는 안 빠지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자산이 다 빠졌는데 암호화폐는 제가 인포맥스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인포맥스 뒤에서 네, 암호화폐는 할 말이 많습니다. 네, 네. 아직도 저도 암호화폐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본인데요. 일본? 일본?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Unstable한 Stability라고 지었습니다. 진짜 제목은 진짜 기똥차게 역설적이네요. 정말 언스테이블해 보입니다. 언스테이블 일본이 0.25% 10년물 금리를 0.25%로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 은행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헤지펀드 매니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엔화가 계속 낙세가 되든지 아니면 0.25%를 포기하든지 이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엔화에 큰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4월달 구로다 총재의 임기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큰 사단이 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0.25%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산 채권의 규모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산 거예요. 저 마지막에 짝대기 저거 그쵸. 저 마지막에 저거 Y축이 아니고 저거 올라간 거 있잖아요. 저 여기. 그냥 요거. 저만큼 샀다는 거죠. 요거. 아, 이거 가능할까요? 축이 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소로스가 지금 이거 보고 이거 요거 한번 이거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야, 이거는 저거를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오른쪽에 달라인 차트를 붙여 놓으셨지만 이거 뭐 135 열렸다고 145에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는데 노 개런티인데 전혀 그렇지 왼쪽 않죠. 그래프를 보는 순간 네, 훨씬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할말 않죠. 없는. 만약에 네. BOJ가 계속 0.25%를 고집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유럽인데 오늘도 뭐 유로화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ECB가 정례 회의를 하고 일주일도 안 된 다음에 긴급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뭐 내용도 별거 없었는데 사실 예, 그때 모호하게 뭐라도 그래, 할 것처럼 맞아요.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최근에 환율 시장에서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통화 정책이 끝났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우리가 어글리 컨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숭홍빙의 환율 전쟁 그 책이 히트친 이후로 환율 전쟁이란 게 어지간한 나라들이 수출 경쟁력 좀 높이겠다고 자국 통화 가치 떨어뜨리는 맞아요. 그쪽 경쟁을 한 걸 갖고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 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시대가 아니다. 끝났다. 끝났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더 바보야. 아니야, 내가 더 바보야.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내가 더 못났어. 내가 더 내가 더 바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더 빠져야 돼. 나는 더 바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통화 더 약세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는 디플레이션 시대 때는 먹히죠. 필요하죠. 그런 게. 그렇지.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 자국 통화 약세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어글리 컨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이 제일 그 탄탄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초강세가 됐을 거예요. 스위스 프랑이. 그래서 스위스 프랑은 늘 강세 압력에 시달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국 국채를 샀잖아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 걸 샀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 거를 사고 스위스 프랑을 팔아야 약세가 되니까. 안 그러면 너무 강세가 되니까 스위스 프랑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끝났다고요. 스위스조차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동안 샀던 거 다 팔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위스에서 네. 어느 정도 지금까지 샀냐면 우리 돈으로는 한 1,000조 원 정도 샀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효석이 형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지? 그럼요. 이걸 갖다가 그 편안한 표정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듣는 사람 헷갈리게. 불편한 얘기입니다.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근데 이보육스 라이브 1부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평온한 표정으로 해주시기. 문홍철 파트장 까라 뭐 전부 와갖고 저번에도 굉장히 평온한 표정으로 평온한 표정으로 무서운 웃어가면서 아무튼 그 두 번째가 이제 유럽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들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뭐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얘기 나오면 너무 심해서 어제 또 노무라 증권에서 또 한국도 부동산 저거 꼴난다고 일본 꼴난다고 비스무리하게 얘기했더만. 부동산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잘 모르는 건 얘기하지 맙시다. 네, 파월 의장이 한번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집은 나중에 사라고. 집은 나중에 사라고. 직접 그 FOMC 당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놓고 자기는 한 두어 채 더 사는 거 아니야? 뭐 나중에 꼭 저런 사람들이 그 카드를 부동산 하지 마. 뭐 부동산 이 카드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전부 부동산으로 먹고 살대. 나중에 사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사라고. 나중에 사겠죠. 네. 부동산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만 코인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 알지. 알잖아. 난 이효석이 미쳤다겠지. 정권가에서 그 잘 나가던 이효석이가 왜 저 가는데 보니까 뭐 코인 하는 뭐 그쪽이래. 재수 씨한테도 혼 많이 났을 텐데. 아니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었어? 네, 네. 저희 와이프는 저를 철저하게 믿고 있기 오케이. 때문에 네. 예.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이나 전반적인 어떤 자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이효석 이사의 고민이 상당할 것 같은데. 네, 고민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또 연준의 보고서입니다. 연준 이거 보고서.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연준의 보고서가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문을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은 그로스 포텐셜이에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임팩트 온 뱅킹입니다. 제목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인데 지금 이 제목에서 연준 보고서예요? 연준 보고서입니다. 네. 연준 보고서에서 뭐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표현했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스루한 이노베이션이라고 했어요. 혁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뭐에서 혁신이냐고 얘기했냐면 퓨처 오브 페이먼트라고 했어요. 미래의 결제 어떤 결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혁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냉면집 가서 냉면 사 먹고 포스기에다 이렇게 카드 긁잖아요. 네. 그게 포스기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카드사랑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다. 이게 이제 벤사라는 거예요. 그 벤사가 결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망이 있습니다, 망이.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PG사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배민 시켜 보면은 그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결제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핸드폰 네, 결제. 네.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결제가 돼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 이노베이션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연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코인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코인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이 기술은 연준에서도 탐을 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은 맞아요. 그러나 그 기술을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생긴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칼이에요. 근데 그래서 살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칼이 안 좋은 거냐? 아니에요. 저는 이게 2년, 3년 후에는 이 칼로 엄청나게 좋은 요리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연준에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소장님한테 제가 이호석 코인을 써서 드립니다. 이호석 코인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세요. 어디 가서 쓰실 수 있으면 이렇게 누가 받아줘야지. 뭐 알아서 하시고요. 대신에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소장님. 대신에 소장님 맘 바뀌어가지고 1달러로 다시 바꿔줘.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1달러 줄게요. 라고 얘기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사기 아니야? 아니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 오케이 뭐 사기인지 아닌지 일단 한 들어봅시다. 제가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사기를 처음부터 치려고 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사기를 칠 수도 있으나 개념은 그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줬습니다. 계속 승희 씨한테도 주고 전 효석 코인 다 줬어요. 그 돌려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러니까 돌려줄 거라고 약속한 제가 약속한 그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그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무슨 색깔? 네. 파란색을 보시면은 USDT라는 것이 네. 테더사가 발행한 효석 코인인 거예요. 돌려줄게요. 라고 약속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2020년부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대략 우리 돈으로 10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100조 원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한 돈. 그래서 막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그림 보시면은 이게 꺾이죠. 파란색이.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선이 네. 그쵸. 꺾였어. 네. 그리고 뭐는 올라가죠. 그 다음 거는 올라가잖아요. 그다음 약간 주황색. USDC? 약간 그 놀이끼리 한 네, 주황색은 USDC라고 하고요. DC는 이건 올라갑니다. 뭔데 USDC가? USDC는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 서클이라는 회사는 선생님 들으시면 바로 눈치채실 텐데 골드만삭스가 대주주로 돼 있고요.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그 받은 돈은 블랙락과 뭐 피델리티가 운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규제 하에 안전하게 잘 이제 신뢰를 쌓아가면서 커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USDC가. 그리고 아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막 나오고 나서 그 옐런 장관이 바로 그 다음날 봤지? 규제해야 되는 거 봤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규제가 들어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USDC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USDC가 될지 아니면 연준이 말하는 CBDC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은 노다지예요, 노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효소 코인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효소 코인을 믿어. 그럼 나는 얼마나 좋아? 돈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게 이번에 루나도 그런 개념 아니요? 근데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이라는 그 질문 뒤에서 연준이 있는 거죠. 야, 연준이 인정해주고 연준이 얘기하는 그 규제에 맞는 회사니까 얘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믿어라. 괜찮다. 그리고 얘는 항상 그 미국 국채만 사들고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 규제 검토도 받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뿌려도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커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자체가 코인 한 개가 1달러라며. 그렇죠. 예?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진 만큼 뭐 좋아. 뭐 골드만삭스가 됐건 블랙락이 됐건 뭐가 됐건 그 돈을 해갖고 했어. 네. 그래서 코인을 막 발행을 했어. 그 코인 하나 가져오시면 어쨌거나 1달러 바꿔드립니다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믿었어. 네. 금본위 제도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전부 갖고 있던 금의 가치만큼만 돈 찍어내자. 맞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이 뭐 그게 되나? 뭐 하다 막 하는데 또 베트남 전쟁도 하고 막 펑펑 찍어내다 보니까 이게 뭐 짐바브웨 달러인지 US 달러인지 모를 정도까지 가니? 드골 대통령부터 해갖고 프랑스부터가 이거 진짜 바꿔주는 거 맞아 싶어 달라 하니까 일단은 바꿔줬는데 그럼 나중에 영국까지 와갖고 야 이거 진짜 야 달러 갖고 와서 우리가 줘봐 했더니만 닉슨이 배째한 거 아니야 그게. 그게 닉슨 쇼크요 금태한 정지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1이 끝났고 2가 시작됐죠. 그때 이후로 달러로 무조건 기름은 달러로만 거래라고 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 2가 시작됐고 그 시기가 그것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준이 뭐야 미국 달러 뭐야 이랬는데 사람들이 지금 달러 제일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달러 뒤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지만 사람들이 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우리가 유로화로 바꾸려고 해도 달러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는 85%가 달러 거래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가 여러 가지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많이 나오잖아요. 러시아 얘기 나오고 중국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 패권은 뭐냐는 거죠. 달러 그 다음 패권이 뭐냐는 거죠. 그게 이거라는 겁니다. 저는. 인정하고 공부해 보겠는데 그런데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어서 이사한테 한번 여쭤볼게. 지금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 포함 코인이 전 세계에 몇 개예요? 종류가? 모르겠어요. 한 2,000개 넘지 않나? 그렇죠. 발행을 할 수만 있으면 발행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저기 승희 코인 발행할 수 있죠? 있죠. 뭐 NFT도 찍을 수 있고. 누구나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념이 앞으로는 나눠질 그래, 거라고 그걸 생각해요. 갖다가 네. 그 한 2,000개, 뭐 수천 개 되는 그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뭐 모르겠어. 하다못해 뭐 폰지 사기가 됐건 뭐가 됐건 어쨌거나 갈 수는 있어, 초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꼬여들면은 할 수는 있는데 저건 그렇다 치고 그 한 2,000개 되는 이 코인이 의미가 있어요.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드는데.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CBD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개념은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은행.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전제는 이제 중앙은행에 중앙은행의 준하는 수준의 믿을 만한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뭐 알트코인 뭐 누가 발행하고 이런 거는 그냥 그 안에서 생겨난 작은 기업들. 우리도 지금 실물 세상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생겼다 망하고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안전함이 전제가 되는 코인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쵸. 거라고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이게 말한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스테이블한 스테이빌리티 얘기했잖아요. 스테이빌리티가 보장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방금 그렇잖아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발행했어요. 그러나 지금 달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죠. 아마 이 코인 세상에서도 그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처음에 만들어진 돌덩이처럼 저기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코인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칼이 발견됐는데 칼로 막 도둑질하고 막 한 것들이 지금 뒷수습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망했고
이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터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되고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코인 시장에서도 네. 지금도 아직 많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다.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네 번째 게 또 의외의 복병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 이게 얘가 이렇게까지 영향 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준비하신 자료 다 못 봤잖아, 우리. 그죠? 다 끝났습니다. 봤어요. 다 네네. 끝났어. 대단하다. 40몇 장인데 그걸 갖다 지금 다 소화했다고. 자, 성질 급한 놈 5. 그 오늘 우리 이효석 이사가 오늘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1부에서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제가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저의 생각은 뭐냐. 잘 모르겠다.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 게 아니고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연준의 태도가 바뀔 수 있고 그때 사도 늦지 않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제가 자꾸 이제 성질 급한 1, 2, 3, 4, 5까지 오면서 질문을 갖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래저래 뭐 진행이 또 진행이지만 어디 가서 제 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전반적인 반응들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는 반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고 나서 그래서 파세요 하면 파실 건가? 그분들이? 아니요, 이제 대충 온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될 것 같아요 하면 사실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 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그게 있었구나 싶은데도 끝에 와서 나도 똑같네. 그래서 올라요 내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참. 그럼 저는 그 되게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전문가라고 와서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잘 모르겠다.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 좋아질지 모르겠다. 방향은. 그래요. 아유, 시장. 맞습니다. 시장에 이렇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는 말이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만영이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이효석 이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한 거는 이 큐티 부분은 조금 아까 자꾸 들으면서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네요. 어차피 어느 정도는 해볼 텐데 연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는 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접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큐티란 걸 한번 해보게 될지 그러고 나서 그랬을 때 그 후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잘 연착륙이 가능할지 아니면 진짜 때리던 그 회초리가 부러질지 맞는 아이의 그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준비하신 자료나 말씀하신 내용 듣고 보니까 우리 이효석 이사 요즘 들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네. 생각이 많습니다. 네. 원래도 제가 지켜보면서 생각이 엄청 많으셨는데 거기서 더 많아지신 거면 진짜 정말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기 인포맥스 D 일단 그 많은 D 중에서 디지털이라는 D 한번 또 저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